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하루 동안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막판까지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혼조세였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그래도 대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은 놓지 않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쪽에서는 실적에 주목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많은 얘기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롯해서 알아봐야 될 국제 뉴스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연일 많은 얘기들 쏟아내고 있고요. 증시를 비롯해서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 관계까지도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서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가자지구에 대한 얘기를 또 쏟아냈습니다. 이 얘기 좀 정리해 볼까요? 어제 트럼프 2기 출범하고 첫 해외 정상으로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트럼프가 네타냐후 만나기 전에 기자들한테 미국이 가자지구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재정착시킨, 그러니까 한 220만 명 되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웃 아랍 국가들로 영구히 재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또 처음 썼거든요. 여기서 영구 재정착이라는 표현을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쓴 것도 좀 포인트네요. 네, 미국 언론들이 이제 그걸 조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타냐후 만나고 나서는 한술 더 떠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넘겨받을 거고 거기서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소유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하겠다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앞서서는 필요하면 미군 파병도 가능하다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 반향이 큽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이스라엘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풀을 건드려서 뱀을 놀래키는 것 같다. 물론 이거를 이제 본인도 이게 실현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짐작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툭 건드려가지고 중동 전체의 어떤 구도를 바꾸는데 자기 뜻을 좀 더 관철하려는 그런, 이게 이제 또 보면 또 이제 미국 언론들도 지적하듯이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답게 접근한다는 식의 그런 조금 좀 회의적인 지적도 합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사실 해서요. 리비에라가 지중해 휴양지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재개발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상당히 좀 비판을 했습니다. 서방이 과거에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치권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지도를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해서 강제 이주시켰는데, 뉴욕 타임스는 그래서 트럼프가 지정학적 판도라 상자를 다시 열었다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과연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반발이 거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중동 분쟁에 더 깊게 들어갈 거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의문이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임 이 바이든 정부하고의 방향과도 굉장히 좀 반대되는 그런 양상인 거죠. 그렇죠. 두 개 국가, 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서 이제 평화공존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여러 파장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 비판 얘기도 좀 해주시죠. 어떤 국가가 어떤 얘기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나요? 동맹도 그렇고 네.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아랍권은 물론이고요. 유엔도 그렇고 전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비판들입니다. 네. 프랑스 외무부도 그렇고 독일 외무장관도 비슷한 성명을 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 거기는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거는 거기 주민들의 독자적 결정이 필요한 거다. 그걸 강제 이주, 이거는 인종 청소 아니냐는 지적을 했고요. 크렘린궁 대변인도 안보리 결의에도 두 국가 해법이 명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르단하고 이집트가 이미 이런 가자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려는 트럼프 제안을 거부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비슷한 지적을 했고요. 아랍권 아랍연맹 22개국, 여기서는 충격적이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고 더 큰 불안정을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서 두 국가 해법만이 해결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거부감이 심하다면 백악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반응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보면요. 네. 그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네. 일제히 여기를 비판했습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이 미국 우선주의에 투표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인종 정소다. 그리고 그 두 국가 해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했고요. 미군 파병 어떤 경우도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엔 총장 역시 인종차별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그 백악관 마이크 월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새벽에 미국 CBS하고 화상 인터뷰하면서 조금 뒤로 빠지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런 현실적인 해결책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통령이 대담하고 신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비판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고민을 해봤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네. 뭐 몇 달간 연구했고 평화를 위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반발이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행자가 그러면 두 국가 해법 종료를 의미하느냐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해법을 끝났다고 얘기하진 않았다. 이것도 슬그머니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 정상들하고 대화 중이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움찔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역할 분담인지 뭔가 간복인지 아니면 백악관 내에도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건지는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그 부동산 개발업자답게 툭 던지고 반응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법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너무 반발이 심하다 싶으면 조금은 그렇죠. 완화된 네. 입장을 다시 내놓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전반적으로는 보이는데 어쨌든 취임 후에 처음으로 만난 외국 정상을 네타냐후로 정했고요. 네타냐후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그렇죠. 대답을 뭐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네. 뭐 반색을 하지요. 네.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행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네. 공화당 쪽에서 네. 그 좀 거드는 그런 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요르단강 서안을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 국제법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구역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군대 보내고 정착지원 확대하고 그냥 국제법을 지금 무시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미국 정부 문서에 요르단강 서항이라고 쓰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바꿔 쓰도록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네. 공화당 쪽에서.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이 여기 대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란 이거는 유대인의 그 법적 역사적 권리가 몇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책의 의도가 담긴 요르단강 서안이라는 용어를 더는 쓰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다른 하원 의원도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정당한 주권이 확인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 네. 극우 쪽에서 뭐 강하게 주장을 해봤죠. 네. 서안에 대해서는 성경적, 역사적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하고 병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1기 때 그 중동 특사가 자기 사위 쿠슈너였는데 유대계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른바 여러 가지 중동 평화를 내놨는데 거기도 보면은 서한 정착정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아랍권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자가 개편이란 그 우리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2기의 전반적인 어떤 테마라고 한다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확장주의라는 얘기가 최근에 좀 많이 보입니다. 파나마우나 그린란드 계속해서 좀 언급을 취임 전부터 좀 해왔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좀 정리해 볼까요?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이제 묶어서 네. 정리를 하면서 이런 그 이른바 트럼프의 신확장주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그 진단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파나마 운하 벌써 건드렸죠. 그다음에 그린란드 거기 아들까지 보냈죠. 그다음에 이제 가자 지구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이제 관세 전쟁 측면이지만 캐나다 그러지 말고 51번째 주로 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그동안에도 이제 패권 야욕을 보여왔지만 그래도 상대국의 어떤 입장도 고려하면서 이런 좀 비영토적인 어떤 자유진영의 리더로서의 어떤 패권 확장을 추구해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아주 노골적인 영토 확장하려는 그런 그 야욕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행보가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도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들도 좀 내부에서도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미국 고립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칼럼에서 트럼프가 이제 어떤 이런 그 주권하고 영토에 대한 이런 거를 부동산 매물 이렇게 다루듯이 하는데 이런 국제 외교 거래라는 건 그거하고 다른 미묘하고 복잡한 거다 이렇게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행보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국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틈을 파고들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어떤 그런 미국이 저러는데 우리하고 놀자라든가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도 커진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오히려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물론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관세를 높이는 것도 역으로 미국 경제에도 해가 될 수 있다. 뭐 인플레이션 측면도 그렇고요.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신확장주의 측면에서도 어쨌든 미국이 확장을 시켜서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고립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일각에서는 좀 있는 거네요. 트럼프가 네. 이런 그 부정적인 역효과에 대해서도 아마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던져보고 간보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 뭐 좀 미국 우정성이 그 중국하고 홍콩에서 오는 국제우표 그 소포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빠졌죠. 네. 이것도 중국이 조금 좀 느슨하게 보복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려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모든 걸 다 알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과 관련돼서 검증된 핵 평화 협정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저께 이란 핵 개발 경로를 완전 차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석유 장사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그런 행정각서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제는 자기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과 협력해가지고 이란을 산산조각 만들려는 건 아니다. 대신 이란 핵과 관련해서 검증된 핵 평화 협정을 선호한다. 당장 협상을 시작하자. 이렇게 또 슬그머니 또 이렇게 좀 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하루는 전날은 핵무기 개발 경로 차단 최대 압박가하는 내용 이런 안보각서 서명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뭐 검증된 핵 평화 협정 희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좀 반응을. 트럼프가 대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기 직전이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란 대통령이 어제 알가이스 오펙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대응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란 에너지 장관도 알가이스한테 이게 미국에 굴복하면은 에너지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렇게 또 거듭 강조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뭐 북한과 관련돼서도 스몰딜 얘기를 계속해서 좀 비치는 그런 느낌도 취임 전후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뭐 핵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은 좀 지켜볼 필요가 계속해서 주시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는 24일이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4년째 접어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이게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다. 상당히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4년째 접어듭니다. 이 상황 좀 짚어볼까요?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가 그저께 유튜브에 자기가 영국 언론인하고 인터뷰한 거를 이제 올렸는데요. 필요하다면 푸틴하고 테이블에 마주 앉을 의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하고 푸틴 외에 유럽연합하고 미국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고요. 일단 젤렌스키는 그동안에는 트럼프하고는 안 만난다고 했는데 이제 푸틴하고요.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니까 조금 좀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입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 이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언급을 한 상황에서 평화 회담이 시작될 수 있다는 확산, 이 관측도 좀 확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는 시큰둥 갑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현재로서는 빈말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지 무슨 뭐 후딱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2022년에 젤렌스키가 푸틴하고의 협상 금지를 입법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푸틴이 그 동안에 이제 지금 젤렌스키 임기가 사실상 끝났는데 이제 계엄령, 전쟁 계엄령 때문에 이제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푸틴이 앞서서도 그 사람 불법 대통령이다. 내가 그 사람하고 안 만난다. 만나도 그 다음 정부하고 만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도 크렘린 대변인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국 내 그 젤렌스키의 자국 내 지위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만 일단 러시아는 협상이 열려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 지위 자체를 지금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러시아는 이제 거군요. 그걸 네. 시비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가운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협상이 이제 곧 시작될 거라는 그런 관측 속에 양쪽이 지금 뭐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현 상황에서 스탑할 거를 이제 추구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계속 이제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제 젤렌스키는 영토를 더 많이 회복하려고 하고 이제 푸틴은 더 많이 점령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치열한 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막판 기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관측들은 계속해서 좀 나왔는데 이게 4년째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정말 글쎄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개발처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 시간 통해서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게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효율화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 전해드렸었는데 중국 1대1로가 그 공백을 메울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어제 이제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를 쭉 전했는데요. 네.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미국 코넬 대학 교수가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해외 주요 자원 접근도 더 강화하고 그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미국의 동맹이라든가 파트너에 대해서 접근해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 국제개발처 폐쇄 최대 승자는 중국이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 네. 싱크탱크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파고들 거다. 그렇게 그게 분명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다른 나라들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인데 그 다른 나라들 중에는 중국이 가장 좀 유력하고 그렇죠. 네, 뭐 네. 이런 얘기인데 또 다른 나라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미국 외교 전문 싱크탱크 외교협회 쪽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첫 케이스로 방글라데시가 지금 방글라데시는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1대1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중국의 손을 내밀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했습니다. 여기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리겔 관계자도 지금 인도를 빼고는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1대1로를 뭐 그렇게 썩 마땅히 하진 않지만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1대1로를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뭐 1대1로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국가도 많지만 뭐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흐름들 이 시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 몇 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쪽 얘기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한 150여 개국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하고 1대1로 참여국 간의 교역이 그 지난달 그 중국 통계를 보면요. 전체 중국 모역의 절반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일부 참여국을 부채 덫에 빠뜨린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파괴 논란도 여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원전 재개를 결정을 했고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뭐 여러 나라와 협상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로이터 통해서 전해졌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나옵니다. 원래 원전 2개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상당히 접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후쿠시마 참사 되고 나서 2016년에 아차 싶으니까 이제 뒤로 철회를 했었는데 이제 작년 9월인가 중국 공산당이 다시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저께 그 베트남 총리가 원전 회의를 열고 빨리 하자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그렇게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외에 러시아, 일본, 프랑스, 미국과도 논의를 할 예정인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전력난을 해결한다. 뭐 이런 게 좀 명분으로 그 당시에도 제시가 좀 됐죠. 그렇죠. 네. 사실 뭐 베트남은 지금 수력하고 화력에 크게 의존을 해왔는데 지금 뭐 전력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지금 베트남 그 정부 목표는 2030년 말까지 첫 원전 짓고
늦어도 2030년 말까지는 이제 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도 개정하라고 했고 이제 접촉도 시작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아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지난달에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해서 러시아 쪽하고 이미 그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작년 6월에는 푸틴도 갔었죠. 그래가지고 원자력 기술센터 같은 것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는 러시아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합니다. 네. 러시아가 제일 유력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과 캐나다도 이 소형 원전 모듈. 예, 네. 이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네. 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치열한 그 수주전이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기후위기 얘기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보험사들이 주요 위험 요인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기후가 1위에 올랐다고요. 근데 이게 기후위기가 굉장히 어떤 리스크로 많이들 봤을 것 같은데 1위한 게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보험협회가 이제 최근 자료를 냈는데요. 네. 그동안에도 위험 요인이 이제 주요 위험 요인이었는데 그동안은 2위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사이버 그 공격하고 함께 공동 1위에 오른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보고서는 이 기후 위기로 인한 그 보험 관련 이런 그 보상 관련 사건 빈도하고 심각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갈수록 그 심각성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연 보험의 재해에 따른 그 보험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196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예로 든 것도 있죠. 그래서 작년 그 스페인하고 프랑스 홍수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조사는 전 세계 38개 보험하고 재보험사 주요 관계자 한 23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처럼 기후위기 뭐 계속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피부로도 느끼고 또 이렇게 조사 결과로도 이제는 명백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명한 미국의 기후학자가 지표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려는 유엔의 목표가 뭐 이미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그동안에 많았는데 이제 네. 이 사람이 그 제임스 한센이라는 사람인데 나사 수석 과학자를 지낸 사람이고요. 1988년에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 경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도하는 연구팀이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를 국제 저널에 올렸는데 거기서 그 지표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이제 그동안에는 섭씨 1.5도였는데 섭씨 2도로 이제 조금 늘려잡고 그거를 제한하라는 유엔 목표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물 건너갔다는 표현은 이미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선까지 그동안에는 넘어갔다. 지금이라도 하면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거는 안 된다는 네. 겁니다. 이 사람이 논문을 브리핑하면서 2100년까지 지표 온도 상승폭을 섭씨 2도로 억제할 확률을 50%로 유엔이 잡았었는데 그 시나리오도 이제는 끝났다. 더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태양열을 이렇게 우주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나마 지구 온난화를 조금 많이 좀 톤다운 시켰던 게 해운 부분에 에어로솔 기어인데 네. 이것도 많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뭐 화석 연료에서 엄청나게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더 심각하게 하는 수순만 남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2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도 뭐 산호초 파괴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좀 나오네요. 폭풍도 갈수록 네. 거세질 거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알아봤고요. 선재기 선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